박철은입니다. 과찬의 너무 과찬의 말씀을 우리 정용상 대표님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백수가 돼서 별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소중한 포럼에서 초청해 주셔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여러분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지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오백도예라는 시는 33년 전에 제가 백두산을 처음 올랐을 때 쓴 시인데 그 초고를 북한 측 김일성 주석이 꼭 달라. 원래는 카피를 줬는데 하도 북한 대표가 달라고 그래서 못 주겠다 처음엔. 왜냐하면 우리 쪽에 하나의 그 기념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 계속 그래서 민족 사업을 위해서 제가 원본은 북한 측에 넘겨주었는데 그 후 지금까지 묘향산 그 북한 측의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왜 이 시를 그렇게 좋아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구절 중에 저 뒷분에 오 동지여 사랑이여 사랑이란 얘기를 하면서 그 백두산 중턱에서 우리 대표들이 그 산천원이 칠색원이 그 감자니 이런 거 구워 먹으면서 회담을 했는데 그걸 썼는데 아마 김 주석이 옛날에 항일 운동을 할 때 거기서 그런 추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그 원본을 가지고 싶다고 그랬고, 또 사실 제가 그 김일성 주석을 처음 만난 게 1985년 10월이었는데 제가 김 주석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기가 자기는 옛날 항일운동 할 때의 그런 습관이 있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쉬고 밤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아주 그 어려운 경제는 어려운 그 건강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혹이 나고 검버섯이 조금 피고 가는 기가 어두워서 거기 회담을 할 때 책상 위에 아주 적게 들리는 마이크를 놓고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아주 물론 김 주석을 만날 때는 거기에 멸균기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서류, 관계 서류 이것도 전부 멸균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갔는데 진짜 김 주석께서는 굉장히 시골 할아버지처럼 악수를 청하면서 박철은 젊은 동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 그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부드럽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실 너무 딱딱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아까 오백도예라는 시도 좀 딱딱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가을에는 가을의 기도라는 시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현성 님이 쓴 시죠. 가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렇게 김현성님은 가을을 잘 노래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김현성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고독하고 또 사랑하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한 그런 심정. 이 시의 그 구절에 가면 가을엔 홀로 있고 싶다 했습니다. 나의 영혼, 자기의 영혼이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회상을 해보면은 굽이치는 바다 파도가 치고 굉장히 어려운 일도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백합의 골짜기, 그 꽃이 만개하고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시절도 여러분이나 저나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른 것은 가을,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또 여러분 다 마음이 한편은 또 허허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그런 심정을 쓴 게 우리 김현성님의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절묘한 시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문가들이시니까 되게 다 아는 내용이고 하지만은 제가 미리 강의한 요지를 한 6페이지에 걸쳐서 드렸는데 뭐 바빠서 못 읽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일별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을 또 저한테 주시고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강의한 요지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가지고 계신가? 어떤가? 예. 그러면은 여기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지구상에 허리가 두 동강 난, 그리고 분단된 채 총불이 겨누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분단 벌써 74년이죠. 또 1950년 동족 간의 3년여의 전쟁, 그때 300만여 명이 상호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런 정전 상태 후 69년, 그래서 남북관계 벌써 무관심해져 버린 우리 젊은 층의 민족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꾸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인식을 우리 성인 그리고 지도층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는 국가안보상 일대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또 이 남남 갈등의 골도 엄청나게 깊습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이념에 대한 광분 시대가 이미 지난 지금 21세기입니다. 2022년입니다. 자유와 민주의 나라라는 이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아직도 보수는 반북, 진보는 친북이라는 넓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념적 대립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통일을 위한 과제로는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비핵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그런 통일 방안,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제. 두 번째는 MZ세대 젊은 층이죠. 이 남북 협력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좀 고양시켜야 한다는 그런 과제. 세 번째는 이런 남북한의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그런 상설, 관민, 그런 고위급의 그 자문기구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지속적인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통일정책이 가능하지 않느냐 봅니다. 또한 이와 곁들여서 민화협을 비롯한 민간 통일운동도 대단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나라 현재의 통일 방안은 뭐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것은 사실은 과거 그리고 이 이후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연설로서 발표한 방안인데 이거 이후 그다음 이전에 이렇다 할 통일 방안은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그런데 이 통일 방안은 7월 7일 그러니까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 이른바 77선언으로 우리의 전향적인 그런 대북정책, 포용정책, 그리고 북방정책의 기초를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한 게 그 다음 해인 89년 9월 11일의 노태우 국회 연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 들어서서 1994년 8월에 발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한자만 빼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 그랬는데 그저 그걸 개성해서 약간 보완한 그런 정도입니다. 물론 이 노태우의 77선언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당시 제가 청와대 정책보좌관으로서 팀장이 돼서 각 부처의 책임자들하고 팀이 이루어져서 성안해서 대통령께서 선언하고 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남북 간의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 의식,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먼저 민족 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통일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좋겠다라는 방안입니다. 즉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 중간 단계로서 국가연합이라는 단계를 새로 설정한 겁니다. 거기서는 통일의 원칙을 세 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주의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3단계 통일 로드맵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린다면 첫 번째는 신뢰 구축 협력을 활성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남북 대화를 활발하게 추진해서 신뢰 회복을 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헌장, 민족 공동체 헌장 요약해서 남북 연합 헌장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북 연합 단계입니다. 그것은 남북의 공존 공영과 민족 사회의 동질화되는 그런 민족 공동체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과도적 통일 체제로서 남북 연합 단계를 상정했습니다. 저희가 만들 때는 세 번째는 물론 단일 민족 국가의 건설입니다. 남북한은 통일의 최종 형태를 민주공화국으로 설정하고 남북 평의회에서 남과 북의 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 헌법을 그 헌법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 실시하고 지역 대표인 상원과 지역 대표, 여러 도 뭐 이런 지역 대표인 상원과 인구수에 비례하는 국민 대표격인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통일국가와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게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막 간단한 기본 골자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정권의 중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 정권의 중요 차이점. 이것을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럼 북한 정권 70여 년을 첫 번째 단계는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해서 1974년까지를 봅니다. 왜 74년까지를 보느냐? 이 74년에 그 2월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를 합니다. 후계자로 추대를 해서 1994년 7월 8일 그 후계자로 추대해서 그때부터는 지금 그 이전까지는 말하자면 한 그러니까 26년여죠. 1948년부터 1974년까지 한 26년여는 김일성 단독 통치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주체 사상 그걸 가지고 하게 됐는데 당과 군의 김일성은 기반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대적인 독자성을 추구했습니다. 그 후 2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은 74년 김정일 후계자가 된 다음에 94년 아마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것이 94년 7월 8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때까지를 그러니까 김일성 주도하고 김정일이 참여하는 그런 부자 공동 그 통치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88년 12월 2일 북한이 NPT에 가입합니다. 핵 확산 금지에. 제가 김일성 주석하고 처음 만나고 한 게 1985년 10월이니까 그 후에 김일성 주석도 좀 믿고 NPT, 우리도 핵을 제조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뭐 이런 거 않겠다. NPT에 김일성 주석이 서명하게 됩니다. 그 후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이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91년 12월 13일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 분단사에 있어서 하나의 참 큰 이정표인 이게 채택되고 1992년 2월 10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는 또 김영삼 정권 시인 1993년 3월 12일에 NPT를 탈퇴합니다. 북한이. 왜냐하면은 새 정권이 수립해서 여태까지 남북 대화를 쭉 사실상 주관하고 해왔던 담당자가 그때 제가 김일성 주석, 김영삼과의 그 내각제 파동으로 감옥 가고 뭐 이래 완전히 우리 선이 단절되자 이거 뭐 이제 그 NPT 서명하고 한 것은 다 없는 일로 하고 자긴 탈퇴하겠다. 이래서 93년 3월 12일에 김영삼 정권 시에 NPT를 탈퇴 통보를 하고 벌써 29년의 세월이 29년 동안 저 사람들 핵 미사일 계속 준비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 보유 자체가 북한 세습 체제의 근간이 되고 대미 전략, 대남 전략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뒤에 나옵니다만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간이고 세 번째는 김정일 단독 통치 시대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94년 이때부터 2010년
9월 8일에 김정은을 처음으로 육군 대장으로 그 발표를 해서 말하자면 처음 참여를 시킵니다. 이 한 16년 동안은 김정일 단독 통치 시대인데 이때는 선군 사상, 김정일은 당에는 기반이 튼튼했지만은 군에 취약했기 때문에 군의 예산과 권한을 굉장히 집중시켜줘. 그래서 사실상 김정일은 군과 함께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시대 그 경제가 많이 피폐하죠. 왜냐하면은 그 광물 자원, 그 다음에 그 항구 이런 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중국에 장기 임대해서 그걸 받아서 경제를 그거하고 군을 막 정강하는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군의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생긴 그게 3기고 제4기는 이제 그 김정일 주도하고 김정은이가 조금 참여하는 그런 기간이 한 1년 3개월 아주 그러니 후계자 수업을 한 1년 3개월밖에 김정은이는 못하는 거죠.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한 1년 3개월 그런 공동 통치를 거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물론 김정은 시대입니다. 김정은 단독 통치 계속되고 있죠. 이게 이제 병진 시대 선언했죠. 2013년 3월에 이게 그러니까 무력하고 경제 건설을 병진에서 해 나가겠다. 처음에 한 2년간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경제를 주도하는 당과 최용해 총정치국장 주축으로 하는 핵을 군을 무기 이걸 운영하는 이 군 사이에 다소 불안한 동거가 있었던. 말하자면 혁명 후손 세력하고 그러니까 그 김일성 친인척 세력 간의 미묘한 그런 대결 상황 속에서 불안한 동거를 한 2년 하다가 2013년 12월 10일 그러니까 김정은이 등장한 2년 만에 막 전격적으로 장성택을 총살하고 장성택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해서 군부 주도 세력으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결국 2016년 5월에는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또 겸직하고 당과 군을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참고로 김정은 정권 초기 4년간 간부 140여 명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장 3명을 교체하게 됩니다. 엄청난 초기의 틀을 잡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조금 무자비한 강공책을 했죠. 그러고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에는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ICBM 발사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 3월 10일 3차 핵실험을 또 합니다.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죠. 1차 핵실험 지나고 벌써 여러분 몇 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났어요. 곧 7차 핵실험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에 뭐 계속 금년에도 그렇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그런 소형화, 경량화도 이미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핵무기와 운반수단 다 이렇게 조합이 완성돼서 실질적인 핵무장국으로서 사실은 등장했다라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3년 전인 2019년 1월에 신년사에서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미국과 동등한 핵
보유국 지위에서 1대1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거든. 왜 우리한테만 핵을 폐기하라고 그러느냐. 너도 폐기하든지 1대1로 우리가 협상하자 이러면서 북핵 비핵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쓰지만 이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한반도가 비핵화되니까 한미동맹도 해체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핵 우산도 철거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에 쓰고 있고, 여러분 우리 과거 정권 문 정권에서는 뭐 한반도 비핵화 쓰는 용어하고 뭐 이게 지금 북한에서 실제 하는 해온 거하고는 상당히 정반대, 상당히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김정은은 심지어 금년 구구절 하루 전날인 9월 8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선제 핵 공격도 할 수 있는 등 모든 상황에서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그걸 아유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핵은 절대 포기 못한다.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연설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방에서는 2020년 미 육군 보고서 등에는 현재 이미 미국이 북한이 20개 내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추정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미 스탠포드대 보고서에는 평산 우라늄 시설 등 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연 2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런 이제 그걸 하고 있죠. 그리고 플라토늄 보유량도 50kg,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540kg. 언제든지 핵무기를 대량 생산 가능하고 지금 또 생산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북한 70여 년의 3대 정권의 차이하고 현황을 요약 분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대북 정책과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 5번째 제가 그런 결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4가지 전제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4가지 전제. 그럼 뭐냐? 첫 번째는 북한은 이미 한반도의 다른 반쪽을 70여 년 통치해오고 있는 현실적 실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한 핵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데 진정한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너 웃기지 마라. 너가 어떻게 우리하고 대등하냐. 우리는 미국하고 뭐 이 군축 협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맞수를 뜨지. 우리 얘기는 그 뭐 전 정권 때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걔도 한마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들어 지은 그 남북 연락사무소도 딜이 일순간에 폭파하고 이래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뭐 보복하고 못한 게 지난 5년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핵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초기에는 NPT 체제를 자기는 고수하는 입장에서 우리 남한의 미국의 전술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든지 뭐 핵무기를 자체 개발한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다 요즘 약간씩 좀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만은 사실상 NPT 체제는 지금 거의 퇴색되고 무너졌습니다. 이미 1998년 인도도 사실상 가지고, 1998년 파키스탄 가지고, 이스라엘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북한도 사실상 핵 보유를 가지고 하는데, NPT는 5나라 이외에는 핵을 가지지 말고 못 가지게 제재를 가한다는 게 핵 비확산을 위한 NPT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국, 뭐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뭐 이런 5나라 기존 강대국 5나라만 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지지 마라. 이게 NPT 제재인데, 그게 아마 이렇게 깨져가 4나라나 이게 지금 가지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를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 말만 그렇게 하지 지금 속수무책가 막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북핵이 폐기되든지 아니면 남북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전에는 북한과 진정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핵을 전략 핵을 다시 가져오든지 자체 개발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이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루어져야지 대화가 돼. 우리 같이 폐기하자. 든지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금 북한은 웃기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최후적 노력을 기울여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도 행여 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같이 안 가지면 좋으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데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계속 얘기해요. 핵 절대 포기 못한다. 어떤 협상도 어떤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그러면서 법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핵을 한 번 가졌다가 폐기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가지고. 그래서 이런 4가지 전제하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기 이제 한 8가지를 제시해 봤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됐죠. 조금. 4시입니다. 예? 지금 4시. 어디 저 있네. 그리고 여러분하고 질문 답변할 시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속히 이제 하면.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노력을 하는 첫 번째는 핵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 북한해야 되고, 우리 한국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또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조속히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가 북한에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할 테니까 너가 핵을 포기해라고 이렇게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면서 한번 최후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뭐 안 들을 겁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하고 조용하고 치열한談판을 통해서 북핵 폐기 시까지는 미국 전술 핵을 재배치를 하라고 우리가 그談판을 해야 합니다. 왜냐?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실험한 지 북한이 2006년인데 16년이 되도록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미국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의 그 전술 핵을 1991년 600기 있었는데 600기를 다 철거했잖아요.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 한 다음에 철거하고 이제 그 다음 회 그 선언을 했거든. 과거에 아주 많을 때는 900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전술 핵을. 그걸 왜 재배치 못한다는 얘기냐. 미국하고談판을 좀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談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도談판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도 뭐 자꾸 그 일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이 그 핵 보유 대신에 새로운 활로를 좀 전에 얘기한 그런 활로를 우리가 제시한다. 그래, 북한을 좀 설득을 하라.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 폐기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그럼 독자 핵 개발이 불가피하다. 중국하고도 담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드 문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 왜냐? 북한의 무역의 한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기름의 한 90% 가차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이 꼭 북한을 핵을 보유 못하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노력만 하고 그저 서로 손잡고 있는 겁니다. 왜 손잡고 있느냐? 중국의 지금 꿈은 그 국제 권력 정치상 지금 미국 패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죠. 미국이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90년 소련 무너지고 그 이래 계속 미국 일국 패권주의, 미국이 세계 콩나라, 판나라 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해서 아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 문제에 좀 개입하고 관계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인도 태평양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계속 지원 체제로 가기 위해서 C자형으로 중국을 포위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 호주, 인도 이래서 MD 체제를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 있어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중국의 그런 영향력을 인정해서 좀 진출하도록 좀 사실상 미국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 붙이니까 일본의 집단 자위권 개념을 확장해서 일본에 힘을 실어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본 데는. 그러니까 국제 권력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달러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부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아시아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을 미국한테는 좀 인정을 해주고 저 북한 핵을 폐기하게 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국하고도 담판해야 되고 미국하고도 담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얘기한 건 우리 통일 방안이 제대로 북한에 안 알려져 있는데 우리 통일 방안이 북한을 붕괴, 흡수 통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극우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곧 붕괴하는데 왜 북한을 지원하느냐? 응? 북한이 붕괴되면은 동서독 통일되듯이 우리한테 흡수돼서 이 자유 한반도가 될 텐데 그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동서독이 그 통일되고 할 때는 동독의 맹방인 그 소련도 무너질 때입니다. 도와줄 아무 그게 없지만은 지금 북한이 묻은 중국이 그거 도사리고 있습니다. 좌시 안 합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친미정권화 되는 것을 중국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에 대해서 가령 그 미사일이든지 핵을 갖다 대고 있는 걸 용인하겠습니까? 6.25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밀어내가 싹 밀려오니까 우리가 유엔군이 올라가 저 압록강, 두만강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중국이 큰일 났다 그래서 인민군이 아주 개미떼처럼 내려왔잖아요. 그건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안보상 이거 친미 정권이 통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그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드레스덴 구상이 독일 통일 모델 언급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박근혜 때나 이 이명박 때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다고. 그러니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거지. 독일 통일 모델을 우리한테 연결시킬 수가 없고 독일은 동서독 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되어 있을 때도 헝가리, 체코가 열려져 있어서 국경을, 동독을 넘어서 많이 서독으로 많이 왕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동독이 서독에 사실상 흡수되는 통일을 이루었지, 우리는 완전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박근혜 때 또 이명박 때도 그 잘못된 뭐 드레스덴 구상이다, 독일 통일 모델 언급하고, 북한은 점점 그 좀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그때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천안함이 폭침되고 또 연평도가 포격되고 해도 이거 응징 하나 못했습니다. 응징 하나 못했다고. 그때는 뭐 비핵 개방 3천 구상, 이거 핵을 안 가지고 개방하면은 곧 $3,000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준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은 또 센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너가 우리가 도와가 뭐 어찌 하라, 개방하라.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개방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때 참모들이 또 윤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는 뭐 담대한 무슨 구상이니 담대한 지원을 한다. 핵을 가지지 않고 협상장에만 나오면 담대한 지원, 담대한 지원, 이런 얘기는, 담대한 구상, 담대한 지원 계획, 이런 것은 이 남한의 홍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뭐 남한이 담대하게 저거 뭐 거지 같은 나라 도와주겠다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본에 욕이 나왔잖아요. 기억납니까? 그거 발표하자 말이지. 그 뭐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고, 그런 게 말하면 이명박 때 뭐 하던 그거 재탕을 해가 뭐 담대한 뭐 하는 게 그 담대한 망상이라 하고 담대한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그래 하고, 어떻든 또 대통령이나 북한 우리 정부의 수뇌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너무 거론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해서 국가연합 단계로 가서 평화 공존하는 가운데 장차 통일로 가자는 게 우리 통일 방안인데, 그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북한에다가 막 비난하는 전단을 날린다든지 인권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그러면은, 물론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돼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이 평화 공존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평화 공존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축적해서 평화 통일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단을 우리 내에서 얼마든지 북한 인권 문제를 탈북자나 예컨대 또 그 야당이나 뭐 여당이나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군사 분계선 넘어서 북한으로 그걸 날리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 통치권을 우리가 사실상 침해하는 격이 되어버리죠. 그걸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 문제도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수록 더 사실은 북한은 더 내부적인 정치범 수용선이 더 박해가 더 가중될 겁니다. 평화 공존을 속히 하고 체제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안심할 때 조금 그게 부드러워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국가 안보는 완벽하게 하되 대북 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대중국 외교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해요. 대중국 외교. 그래서 한미동맹이 축이 되지만 중국하고 좀 더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야 할 때는 보여야 합니다. 우리 사드 배치 때도 박근혜 때 할듯 말듯 그래 중국이 이게 잘하면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드
제대로 배치하지도 못하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그걸 받았잖아. 제재를 받았잖아.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 지금 이런데 북한 핵 미사일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한다. 우리 안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때도 그런 사실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를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그래서 요컨대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대 속에 지속적 통일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상적인 관민 고위급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여러 민간 통일 운동을 좀 활성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 예컨대 코로나 백신 치료제, 영유아에 대한 영양 및 의료 지원, 비료 지원, K-팝 평양 공연, 대학생 교류, 또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심장병 전문 병원을 북한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동안 많이 그쪽을 하고 했죠. 이런 적은 그런 곳이나마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 얘기는 그것으로서 끝맞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십니까? 예. 장관님 혹시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이어서 거기서 진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시고. 예.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그냥 하십시오. 제 마이크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 조금 졸다 말다 하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수 소리에 그분도 깼습니다. 이 딱딱한 주제를 여러분이 장시간 경청해줘서 감사하고. 다시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한반도, 흔들리는 한반도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아까 마스크 협찬하신 사장님 가셨습니까? 혹시 나중에 한 말씀 하시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합토론 방식은 정화동입니다.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메모를 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이에 계시는 분들부터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소를 해주시죠. 예. 인천? 현 국장님이시죠?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저 육성을 하겠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예, 장관님 반갑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 중에 지금 소위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 혈육의 이산 간접 문제가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몇 분 해가 같이 봤죠. 네, 또 다른 분. 예, 제 마이크 드릴게요. 여기 있겠군요.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 중에서 결국은 이제 가장 최종적인 완성 단계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제 SLBM 그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길어야 뭐 반년 내지 1년 안에는 아마 북한에서도 그걸 충분히 그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핵 실험을 통해서 아마 이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전에 그 핵 발사하고 잠수함 SLBM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쓸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와 이 북한의 SL 비행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찬현 또 몇 분 다 또 받고. 다른 분. 응. 예, 예. 장 박사, 좀 마이크 좀 줘. 네, 장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북한 문제는 오히려 북한이 저번과 망상을 해봤는데 북한이 정말 잘 살게 된다면 이게 망상인데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엉뚱하게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 북한에 얼마님께서 왔다 갔다 많이 하셨는데 북한의 지하 자원이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우선 그 KTX가 아니더라도 화물 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지하 자원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활용 방안을 분명히 갖고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두 분만 더 하죠. 5분 예. 해가 또. 가봐야 돼. 예. 저는 육성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예, 크게. 장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 6년 전 신문에 제가 기억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6개월 내에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졌을 때 핵의 성능과 지금 있는 핵의 성능이 다릅니다. 200배 정도의 성능이 더 증가가 됐다라고 청균세라는 제럴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쓰신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핵이 지구의 한 70개의 지구를 다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규모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핵이라는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도 피해가 어마어마했지만 앞으로는 그 피해의 약 200배 정도의 피해가 옵니다. 그럼 우리도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자체 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까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되지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모를 다 당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왜 눈치를 보고 못 만드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예, 한 번만 더. 예, 우리 장 대표님. 네. 박장관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집이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박 장관께서 지금부터 35년 전에 그렇게 국방정책을 엄소 실천하면서 참 러시아로 왔다 갔다 하시고 중국이나 북한을 그렇게 잘 하셨는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또 그때 우리 박 장관 정치 철학이 내각제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을 생각해 보니까 독일의 초대 수상 아데나우가 14년을 74세 집권을 해서 88에 그만두면서도 나인강의 기적을 이뤘고 중도의 빌 브란트 수상이 국방정책의 성공적으로 했고 마지막에 콜 수상이 통일을 하습니다. 그랬듯이 아마 우리 박 장관께서도 그런 그 독일 같은 정치 제도를 의식하지 않았겠는가. 이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해가지고는 국내 정치도 물론이지만 통일 문제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박 장관께서 만약에 그 당시 내각제로 잘 성공을 해서 마지막에 독일의 통일을 본 콜수상처럼 수상이 돼가지고 통일을 봤으면 황정식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박 장관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을 하는 학도들을 한계점을, 인문학의 한계점으로 보는데 매우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다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시감에서부터 모든 면에 그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많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만이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치아로 드리면서 지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때 국방연차 때 내각제가 실현돼가지고 수상 한번 했으면 독일에 통일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장관님 답변 드리면 마지막으로 혹시 한 번만 더. 한 번 저 더. 옳은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저 예, 마지막으로. 네. 장관님,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이 안보하면은 저기 선이나 거기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술핵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저희도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수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좀 프레임을 씌워갖고 뭐 전쟁을 하는 거냐, 심지어 한미일 같이 합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프레임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정부도 힘을 갖고 어떤 정책을 추진을 못하고, 사실은 보수가 한 이 통일 정책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도 노태우 정권 때 그 국방 정책을 시기 질투한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 이번에 그 노태우 대통령 돌아갔을 때 그 정도의 어떤 그 보수하면은 그냥 전쟁하고 그냥 어떤 평화 협상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이미지로 좀 깨는 방법 같은 게 있어야지만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컨센서스가 모아져 가지고 그 좀 작업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게 잘못되면 정쟁으로 또 끝나고 그냥 그냥 프레임이 씌워져 갖고 전쟁 광인이 뭐 군비 증강이니 이런 그거 갖고 선거에서 지금 말짱 이게 참 그 허탕이 돼버리니까 뭐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 그 보수가 좀 이런 컨센서스를 좀 중도까지 다 얻을 수 있어가지고 하는, 혹시 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6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그 질문을 받으면 좋지만 알다시피 시간이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나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비극입니다. 자꾸 세월이 가니까 이산가족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대화가 진정한 대화가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자꾸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잖아요. 지금 북쪽은 내가 보건 데는 옛날에는 자기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선택했다면은 지금은 적화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남한을 자기들이 해방시키고 그래서 북한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는 이 전체적인 문제와 함께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 핵개발 문제, 진짜 SLBM은 참 심각한 겁니다. 잠수함에서 핵을 쏘면 어디서 어떻게 쏘는지 말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상 SLBM도 북한이 뭐 성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더구나
이제 한미일 그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우리 자체의 핵 개발 내지 전략 그 핵무기의 재배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뭐 형편이 없죠. 그러나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북 관계가 이게 공존이 전제로 될 때 서로가 이제 이산 가족 문제도 그 해서 해결을 하고 한데 공존이 아니라 북한은 지금 이제는 남한 너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한 방이면 간다, 적화할 수 있다. 이래 하니까 그 지하자원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북한도 개발하고 이런 문제를 사실은 생각할 여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6개월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한데 사실 일본 기술이나 우리나라 기술이나 지금 국제적인 제재나 이런 게 없으면은 6개월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에는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우라늄이나 플라토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단속하고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몰래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몰래 만들다가 미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나빴습니다. 왜 나빴느냐? 지금 그 월남전에서 미국이 자꾸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안 되자 닉슨이 후보로 나와서 고암 독트린이라 이래서 이제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하고 이제 미국은 철수하고 군 철수한다. 그리고 월남에서도 거기 철수했는데 공산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큰일 났다 싶어서 핵 개발 준비하고 막 엄밀히 진행했잖아요. 미국이 모를 리 없죠. 왜냐하면 기자재를 몰래 들이고 한다 그러지만은 세계 그 정보를 쥐고 있는 미국 강력하게 하지 마라. 박정희는 하겠다. 하지 마라. 안 하겠다. 한동안 성광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측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판문점에 그 휴전선에 같이 근무하다 남심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하도록 한미 연합사 창설을 해야 된다. 미군 철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국군 정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걸고 결국 미국이 골치 아프고 할 수 없으니 좋다. 그래 하겠다. 그래서 연합사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기 1년 전에 그게 연합사가 창립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걸 얻어낸 겁니다. 나라 방위를 위해서. 그러나 미국하고 사이가 나빴고 그때 부마 사태 등 좀 무리한 장기 집권 여기서 국내가 소유하고 하니까 김재규가 미국도 이거 박정희를 싫어하고 하니까 자기가 빵하면 자기가 대권을 지겠다 싶어서 그런 12.6 사건이라는 게 일어난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미국이 자꾸 하다 보니 희생만 되고 하니까 정전 협정 대화를 하는데 그러고 그만 미군 빼고 막 물러가려고 이승만이 보니 큰일 났다 이게. 정전협정 체결돼서 미군 빠지고 나면은 이게 공산화 된다. 그 당시 군비가 우리가 훨씬 약했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가 우리는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운다. 그리고 방공 포로들을 막 일방적으로 다 석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기억 못할 겁니다. 방공 포로를 정전협정 하는데 중요한 그게 이제 포로를 교환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다 석방해서 2만 몇천 명인가 다 석방해봐. 그래서 미국이 놀래가지고 어쩌면은 휴전협정 맺는 걸 찬성하겠느냐. 이승만이 끝까지 내세운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미군 철수하지 않아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미국이 철수하고 정전협정하고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을 하라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만 이승만이 모든 걸 걸고 말이지. 그럼 그 해야 된다 하니까 미국하고 사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얻어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대한민국의 껍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보여요. 그래서 만년에 또 장기 집권으로 이승만 데모가 일어나서 미국에 가도 엄청 푸대접을 받아요. 하와이에서 뭐 거의 참 어렵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 우리 현대사가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하게 이렇게 나라가 지켜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핵을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미국한테 담판을 할 건 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북방 정책에 관해서 참 지하의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 북방 정책은 제가 사실은 이 대북 포용 정책 한다고 남북 비밀 회담 한다고 북한을 하고 비밀 회담을 42차례 했잖아요. 유서 쓰고 군사 분계선 넘어서 20번을 북한 땅에 갔어요. 유서를 쓰고 가야 돼. 안 보내주면 못 오기 때문에. 과거에 옛날에 그 5.16 일어나고 황태성 차관이 북한에 내려와가지고 박정희하고 좀 민족 문제 논의하러 왔는 것을 우리가 뭐 간첩죄 불법 월경죄로 처형해버렸어요. 북한의 밀사를. 그럼 밀사는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못 돌아올지 모른다고 저도 유서 쓰고 가야 했고, 북방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련, 중국, 베트남, 라오스, 헝가리, 체코 이 공산주의 나라를 무수히 비밀 출장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거기는 북한 요원들만 덕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못 돌아올지 모르니까 또 유서 쓰고 가고 해서, 그래서 우리 북방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 그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반쪽하고만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100여 개 나라와 외교 관계가 있었는데, 노태우 시대에 제가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겸 수상과 첫 회담을 해서 수교를 원칙적으로 합의한 게 1988년 7월 11일입니다. 그 일 이후에 1989년 2월 1일 대사급 외교 관계를 헝가리와 처음 돌파구를 열고, 속속 이렇게 열어서 도합 39개의 공산권과 노태우 시대의 외교 관계를 열어서, 물론 마지막으로 중국과 1992년 8월 24일 금년이 30주년입니다. 외교 관계를 맺고 해서 우리가 전방위 세계 외교 시대를 열고, 그러니까 반쪽 외교로부터 세계 외교 시대를 열고, 우리 경제 활동의 영역을 얼마나 엄청나게 넓혔습니까? 그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6 날 돌아가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하고 같은 날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해서 이제 며칠 후면은 국립묘지에는 가시지도 못하고 국가장을 치렀다 하지만, 저 파주 망향동산, 북한에서 온 거기에 한쪽에 화장해서 우리가 1년 전에 묻었죠. 묻어서 거기서 이제 1년 돼서 조그만하게 그래도 가족들이 조금 정지 작업을 해서 추모제를 합니다. 이번 그러니까 2020년이죠. 지금 2022년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거기서 추모제를 합니다. 하는 그런 그거고 해서
정말 이 북방 정책은 엄청난 그런 정책이었고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참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각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각제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김일성 와이어스하고 그 싸우다가 삼당 통합을 할 때 내각제로 하기로 합의해 놓고 왜냐? 내가 내각제로 하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하면은 우리도 이제는 내각제라는 게 지역 감정을 없애고 책임 정치를 하고 그래 하는 데는 내각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각제는 합의제로 운영되잖아. 내각에 국회에서 그 해서 그 하고 불신임 받으면 또 퇴진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대통령제는 5년 동안 대통령한테 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못하죠. 왜냐? 의회를 지금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죠. 언론도 사실상 텔레비 이래나 신문 보면은 거의 70~80%가 조금 좌파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을 하려면은 결국은 총선 때 국회에 다수석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내각제 장차는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대통령제가 그래도 성공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그럼 한국, 나머진 중남미나 아시아 조금 후진국 성공 못하고 있죠. 그런 내각제는 전 세계에서 다 선진국이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차의 방향은 역시 내각제로 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 당시 북방정책을 하면서 이 내각제를 하려고 3당 합당을 추진했는데 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인문학적 소양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실입니다. 인문학이 뭡니까? 그게 이제 철학, 왜 사느냐, 죽음의 의미는 뭐냐, 철학, 문학. 문학은 우리의 감성적인 측면이잖아요. 문학. 또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 그건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한국의 역사, 동서양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좀 제대로 갖추어져야지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리더십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리더십이 제대로 되려면 전 첫 번째가 그런 세계의 흐름을 알고 국정의 중요 부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도덕성을 갖추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역동적 통합력, 다양한 갈등 요소를 잘 경청하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역동적 통합 조정력이 있어야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잘한 분도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도 잘하시고 지금 장기 집권 유신 그때만 조금 하지 않았으면, 말하자면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하지 않으셨을 거고, 참모들도 하지 않도록 했었어요. 그런 이제 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 다 온당한 지적이고, 전술핵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기묘한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자체 핵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전술핵 문제는 결국 미국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좀 얼마 안 있으면은 이게 중간선거 미국 끝나고 좀 있으면 미국 입장도 조금 서서히 바뀐다고 봅니다. 왜 바뀌느냐? 미국의 국익이 뭡니까? 미국은 지원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핵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미국은 ICBM, 미국까지 더 실어 나르는 그것만 폐기하라고 하면서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하는 마당에서는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국도 가지고, 대만도 가지고, 호주도 가지고. 그럼으로써 미국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지금 중국이 웬만하니까 아시아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미국하고 맞수를 두려고 하는데, 제가 본 데는 이제 일본 핵을 가지고 남한도 가지고 대만도 가지고 호주도 가지고 하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게 저 중국이 엄청나게 핵도 더 만들고 그 뭐 자체 또 군비도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중국의 핵 그래봤자 지금 미국에 비하면 한 18분의 1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미국의 핵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미국으로 봐서는 그래 당분간은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 동북아 너 여러 나라끼리 참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피통 튀게 다투을 때 우리는 배 두드리고 앉아서 무기도 좀 팔고 이래 하면 좋겠다. 미국으로서 당연히 그래 생각하지. 미국 국익 제일주의 아닙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그 윤 정부 그 참모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모든 걸 구해서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6가지를 줬는데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인문학적 사고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계셨죠. 우리 장관님께서는 정치학자이기 이전에 최근에는 작가, 시인으로서 아주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포문학대상, 순수문학대상, 영랑문학대상, 세계문학대상, 문학세계대상 계속 있겠습니다. 시세계문화대상, 김소월 문화본상, 순수문학 작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인문학적 사고가 풍요로운 정책가 장관님을 여러분 박수로 한번 이것으로 강연과 종합토론을 마치고 잠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